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관련된 시를 안 해서 두 번째 시간에 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가 우리 지금 배우는 문화의 다양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이게 아마 9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안도현 씨 시라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었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략입니다. 중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끈 단락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 2연 정도 있는데 길어서 제가 뺐어요.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은 것이다. 안도현 시님의 너에게 묻는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느끼시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수업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론이죠.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다문화에 대해서 먼저 했고, 오늘은 이제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 일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그냥 문장으로 썼는데 우리 그냥 지난 두 번째 시간이죠. 거기서 문화의 특징에서 나왔죠. 일반적 특징. 자, 뭐가 있었죠? 공유성, 그 다음에 학습성, 그 다음에 전승되고 누적되는 축적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성, 그죠? 또는 전체성, 그 다음에 변동성, 변화한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한 3줄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문화의 특징이 뭐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다문화하고 다른 개념인데 약간 동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적인 그런 거죠. 이게 변화, 좀 다양성,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성, 뭐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다양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제가 여기 적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뜻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동적인 그런 거라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문화가 표현되는 아주 다양한 방식, 이런 것을 사실 문화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그 한 사회 속에서 이게 표현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문화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보통 이제 민주적이고 또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해서 그 전개가 됐고 그 배경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다양성이 이제 그 선언 또 발전 과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거는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뭐 아실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크게 뭐 자세히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이게 전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저기 2장에 보시면은 36페이지 있죠. 36페이지, 37페이지부터 해서 뭐 한 41페이지까지 되겠네요. 요 지금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제가 뭐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개념 설명하고 배경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뭐 거의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에 거쳐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걸 뭐 한 줄, 두 줄로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했죠. 그죠? 이제 그거를 왜 지난주에 했는지 아시겠죠? 세계화가 왜냐면 우리가 문화 다양성의 동력은 어디 있냐면 세계화에 있거든요. 세계화를 통해서 뭐 인구도 늘고 그죠? 이주민들, 타자들 늘고 또 정보화, 산업화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주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이주화가 거의 뭐 좀 상징적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화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 신자유주의 하면서 좀 물질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돈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돈 중심으로 해서 획일화 또 표준화 이런 현상이 초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이 마티아르 총리였고, 그죠? 세계화라는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헌 이데올로기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획일화와 표준화 현상이 초래하니까, 각 나라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문화는 이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양식이고, 고유한 삶의 그런 흐름인데, 이거를 뭐 무역 거래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획일화하고 문화까지 표준화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에 의해서 이제 종속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니까 각 나라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각 나서게 됩니다. 그 나서게 되는 과정이 그 문화 다양성 선언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유네스코 과정, 유네스코에서 먼저 하면서 쭉 과정을 했는데 요거 뭐 요약하려 하면 그거예요. 98년 10월에 보통 이제 우리가 다자간 투자 협정이라는 거 있죠. MAI라고 그러죠. MAI. 그러니까 이제 뭐 다자간 그 투자 협정이거든요. 이게 다자간 투자 협정인데 프랑스에서 이거 탈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스팽 총리가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가 이 문화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전통이 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얘를 인정해야 된다. 뭐 물질적으로 통상거래는 할 수 있지만
문화까지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맥도날드 있죠. 그건 미국 거잖아요. 근데 맥도날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상당히 많죠. 아메리칸화된 우리 삶의 양식이 이제 이런 거죠. 왜냐면 우리 전통을 지키질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은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가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98년 10월에 탈퇴하면서 문화적인 예외를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EU 단일 회원국 주의를 인정해달라.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투자 자유화는 인정하지만 문화 부분은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하는데 2001년에 이게 이제 각 나라 문화장관 회의들이 모여서 이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세계화, 지구화. 그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문화와 창의성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 나라 문화는 인간 생활 양식이고 또 기본권이고 또 자치권이고 전통, 뭐 신앙 등 이런 포괄적인 문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런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평화나 발전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이 세계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러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인정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세계화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네스코에서 한 건데 우리나라는 146개 2005년입니다. 이때 당시에 146개국 중에서 110번째로 가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문화 다양성을 공동 유산으로 뭐 이제 규정하는 거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뭐 하해 마을도 있고 뭐 각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 그 문화 다양성으로 인정된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세계화가 좋다고 해도 각 나라 사람들의 인간 생활 양식이나 전통이나 신앙까지 허물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던 부문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마 40페이지의 박스로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있네요. 두 페이지에 거쳐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요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3페이지, 2페이지는 문화 다양성 협약의 기본 목적, 뭐,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이런 것 정리를 쭉 박스로 정리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배경과 이제 큰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큰 틀,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제가 설명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문화 다양성의 의미하고 논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문화 다양성의 의미는 아까 이제 어서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세계화라고 그랬잖아요. 세계화. 94년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죠? 이게 우리나라 처음 세계화, 예, 이제 받아들인 뭐 쌀 협상이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세계화 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해 달라 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문화 다양성이 시작됐다는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호 목적이 아니라 이 세계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런 세계화에 대한 위협에 이제 대처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은 타문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다 보면, 무역거래 하다 보면 이제 타문화와 접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타문화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는 모든 것, 그죠? 그런 것을, 그걸 한마디로 세계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계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각 나라의 문화는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문화 다양성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리는, 그래, 세계화 좋아. 우리 뭐 투자 협정도 하고 다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의 삶의 양식은, 침범하면 안 돼. 이것까지 침범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이제 논리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미와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걸 좀 나눠서 그러면 세계화와 문화 다양성 요런 것으로 하나 째겨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계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우려한 사람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마티아르 총리의 선언문이 있어요. 그 선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뭐냐면 세계화가 경제적 자본이잖아요. 그런 경제적 자본에 의해서 문화 독점이나 획일화 현상을 우려했던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돈에 의해서 우리 교육이니 뭐 문화니 이런 것이 다 지금 침잠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용이 되는. 사실 우리나라는 자본에 의해서 침성이 안 됐다, 획일화가 안 됐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종교도 그렇고. 종교도 지금 다 돈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많이 침잠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닌 부분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서 적어 놓으세요. 그럼 제가 점수 더 드릴게요. 어느 부분이 아닌지, 자본에 의해서 침식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세계화를 통해서 침식당하고 획일화 우려가 있는 문화 고유성을 보존하고 또 그러면서 문화 다양성을 쟁점화하고 부상을 시켰다. 이 세계화. 이 세계화 문화 다양성은 조금 이렇게 양쪽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왔던,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죠. 긍정적 측면은 뭐라고 여기 책에는 뭐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조금 넘게 기술을 했는데 뭐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긍정적인 건 세계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뭐냐, 인간과 문화와의 관계를 증진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문화의 가치 보존, 또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뭐 인정했다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부정적 측면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러면서 이제 긍정 측면은 각 나라마다 긍정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상호배려적 정신 바탕을 이제 깔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인 반면에 부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많이 적어 주셨던데 몬스터 세계화라는 거죠. 이제 도시화 또는 수도권 과밀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일화 현상이 생기죠. 모든 것을 획일화. 그래서 이제 문화도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계화가 주는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책에는 이게 지금 뭐 한 4페이지, 5페이지, 뭐 박스까지 하면 한 4페이지 정도에서 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책을 한번 보세요. 근데 책도 내용이 뭐 그냥 장황하게 써놔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냥 문자로 뭘 많이 적어놨네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티아르 총리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안 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 사람이 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세계화는 결코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세계화의 완벽함을 무조건 강조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제국주의, 국제주의 등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주도했던 사상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것들도 모두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화 역시 후대의 잘못된 사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요게 이 사람의 요지인데요. 요게 이제 그죠? 반드시 세계화가 좋은 것이고 절대 이때 당신 그랬거든요. 세계화가 되게 좋은 거고 너 이거 받아들이면 너희 나라는 더 잘 탈 거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이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두 세계화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에 용감하게 이 사람은 세계화는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그 문화 상호 배려적 정신 바탕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기네 그 말레이시아 문화를 창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이죠. 자, 이제 문화 다양성의 이제 이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는 지금 이제 세계화와 이렇게 봤잖아요. 세계화 문화 다양성 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또 1편으로 넘어가서 24페이지부터 이제 어디까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있네요. 요거 그냥 제가 한 줄씩만 해서 간단하게 한 거고요. 세계화 문화 다양성은 뭐 24페이지 위에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 세계화 문화 다양성은 또 이쪽에 나와요. 저기 44페이지에서 조금 더 또 깊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편에서. 그러니까 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은 이제 그 아까 마티아르 총리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문화권 소수 측면에서 그런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 아까 우리 그 문화의 전개 과정 봤죠? 발전 전개 과정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뭐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자본주의한 문화 회귀라든지 동질화 이런 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전개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세계 인권 선언, 그 다음에 뭐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뭐 세계 문화 다양성 이거 다 유네스코에서 한 요게 이제 박스로 25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네요. 박스로 정리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뭐 보시면 될 거. 궁금하신 분은 그냥 이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뭐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의 연결성 정도만 이해하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수 집단 권리 보호와 문화 다양성. 요거는 이제 소수 집단 권리 보호를 위한 문화 다양성 이건데
사실이 이제 뭐냐면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 사회고 다양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원화된 사회는 소수 집단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회에. 뭐, 예를 들면 동성애자도 있을 거고, 또 이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문화주의 채택해달라, 그 다음에 뭐, 종교 행위를 보장해달라, 또 이주민은 이중국적 허용해달라, 또 뭐 소수 인종 문화 활동을 위해서 재정 좀 지원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권리 보호, 이런 게 이제 권리 다양성, 문화 다양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문화 정체성은 뭐, 이제 사실은 문화 정체성은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구체적인 거잖아요. 문화 정체성은. 나는 뭐야? 이런 거잖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 자기 이름이 있죠. 그죠? 나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이게 구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정체성보다 좀 모호한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한 사회에서 갑자기 뭘 탁 퍼뜨릴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크죠. 왜냐면, 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이야. 이러고, 나 차이니스야. 그래서 나 여기 살아. 차이나타운에 살아. 이러고 이제 뭔가 팍 퍼뜨렸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야, 너희만 뭐 이러냐고 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파급 효과를 좀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 속에 자기네 문화 정체성을 이렇게 슬쩍 묻혀가는 거. 아시겠죠? 이 말뜻? 좀 모호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문화 다양성, 문화 정체성, 요 차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 정체성은 사실은 그냥 조금 구체적인 개념이고, 문화 다양성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문화적 이슈하고 이제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집단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살고 있는 주류 집단 있죠? 그 사람, 그 문화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화 접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화 접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형 과정으로 우리가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한 26페이지에 반 페이지 정도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거는 뭐 이제 책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2장까지 다 한 거예요. 50 몇 캔인가요? 한 7페이지까지인가요? 57페이지까지는 이제 57페이지, 59페이지네요. 59페이지까지는 제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예, 책에 59페이지 다 끝냈고, 이제부터는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네요. 55페이지에 문화 간의 대화? 요게 조금 가까울 수 있어요. 문화 다양성, 사회 필수 요소, 문화 간 대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책에 있는 거는 약간 조금 논문식이고, 뭔가 뭐 조금 어려운 듯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이해가 좀 안 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제 방식대로 여러분한테 요거를 길으면 이거 상당히 이거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1시간은 할 수 없잖아요. 앞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 10분 정도를 한번
네, 좀 끝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이거예요. 제목은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문화 다문화 사회 배웠고, 이번 시간에 문화 다양성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각자 따로 놓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문화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예요? 다원화된 사회죠. 그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날 흔히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산다고 하나요? 다문화 사회 또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살다 보면 굉장히 낯선 것이 굉장히 일상이 돼 있죠. 너무 흔하게 보죠. 핸드폰도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적응이 못하는 건 아닌데 변화의 속도는 좀 느리겠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세대 간의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세계화된 시대, 또 다문화 시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방인 또는 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주변에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또 뭐 이주민, 또 여러분 또 학우 중에 학교 다니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있죠. 그죠? 보죠? 그 학생들은 굉장히 좀 낯설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그죠? 그거를 이제 타자라고 이제 저는 지금 개념화 했는데, 물론 이 타자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타자는 원래는 하이데거의 타자 개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비나스, 그 다음에 미셸 푸코, 이 타자의 개념은 좀 틀려요. 또 앞에 현상학을 부르는 이제 현상학에서 부르는 타자가 또 틀리고, 그러나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철학 강의할 건 아니잖아요. 타자는 그냥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그냥 이주민 또는 뭐 정말 그 다원화된 사회니까 좀 낯선 사람들, 그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우리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제가 이제 타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제 타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여러분 어때요? 아까 학생들도 그렇고 또 나가면 외국인들 참 흔하게 보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삶이 이제 일상이 된 거죠. 공존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주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징표가 될 만큼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주 노동자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서 일하고 계시는 농업 노동자들 있죠. 이분들은 거의 95%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이주민들이죠. 또는 타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뭐 저 사람들 그냥 와서 돈 벌려고 왔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연민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조금 배웠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역지사지.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아니 할아버지 세대 되겠네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냐면 예전에 독일에 파병도 가고요. 독일에 광부로 갔었죠.
또 간호사로 갔었죠. 그죠?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이주민들이죠. 우리 이제 거기 공단에 있죠. 안산공단이나 인천공단이나 또 뭐 여러 공단, 지역에 공단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주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면목을 보면 이분들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독일에 가서 이게 돈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가족을 위해서 돈을 붙이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했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아마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직장 생활을 해서 또 가족들한테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도 또 몰라요. 우리가 또 이상하게 또 뭐 경제적으로 낙후되면 우리도 또 실업자들은 또 외국에 나가서 또 선진국에 나가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또 이방인이 되고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타자들과 이렇게 일상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각 나라에서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뭐 다양하게 오잖아요. 베트남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지금 저 사람들 좀 미개하네. 아유,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하려고 하질 않죠.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시키고 이해하고 뭐 그냥 생각하기 좋지 않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우리라는 말 가장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야, 우리는 안 그런데 너희는 그래.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야, 우리 밥 먹자 이런 거.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 우리라는 개념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편협해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온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주 친절하고 뭐, 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청년회, 뭐 대학부 이런 모임에 있으면 어떨까요? 있으면 막 같이 교회 다닐 때는 같이 예배 보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막 형제 자매 이러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 우리 개념. 근데 그 우리 개념을 벗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죠. 오히려 우리를 벗어난 개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좁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아까 말한 타자들한테까지 좀 넓혀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개념 정의를 조금 해야 돼요. 제가 아까 타자 이주민을 뭐 이방인, 이주민, 난민 이런 이제 뭐 가난한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타자는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람들과 공존이 일상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고.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타자가 도외시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더 올라가고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조금 이제 문제시가 되는데 요 사례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이런 이주민과 타자를 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런 타자들, 특히 이주민이나 이런 타자들은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3월 달인가요? 4월 달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줄 서서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주민이나 타자들은 마스크를 못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느 종교단체에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줬다는 그런 토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나니까 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렵게라도 뭔가 고용이 돼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많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살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주민이나 이런 타자를 보는 시선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우리라는 개념을 좀 넓게 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과 나름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야 뭐가 돼요? 경청하게 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경청, 대화 이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주민과 타자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단순히 뭐 이주민 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정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죠. 정말 어렵고 또 노인들 중에서 이제 홀로 노인들 중에서 정말 자력심 없고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들, 정말 말기암 환자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다 타자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야 경청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될까요? 공감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자나 이방인, 제가 이 타문화라고 했는데, 이런 것과 우리가 지금 맞부딪힐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보통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론은 제가 이제 공감을 강조하려고 여기 4가지를 내놨죠. 먼저 뭐가 있나요? 이제 타자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그냥 차별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차이에 대한 폭력이 차별이에요. 차별. 야, 너희 그래? 너희 못 살지? 왜 못 사는 사람도 우리 끼어들어? 아니, 너는 그냥 너희대로 살아. 차이는 있어?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딱 구분 짓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관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 윤리로서의 관용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런 타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그래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과 사랑 뭐 공감 이런 거는 이제 관용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정치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영역에서는 교묘하게 차이를 배제하고 또 억압하는 수단, 또 탈정치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산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안산에서 이주민 노동자들 노동 가요 축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와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안산의 그 원곡동 이런데 또는 거기 안산의 시화공단 이런데 외국인 농자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기네 그 이주민들 외국인들 이렇게 노래 자랑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안산시에서 아무래도 뭐 지자체에서 대주는지 어디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서러움이나 한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없애고 너희들 민속적인 거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또 억압하고 그러면서 정치화되어 있는 건 다 색깔을 빼서 그 탈정치화라 그러잖아요. 그냥 민속적이고 문화적인 얘기만 해. 이렇게 하면서 노래 자랑만 시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열등하고 또 주변적이고 비정상적인 그 위치를 그냥 딱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에 조금 불과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관용은 개인적인 일에서의 관용하고 틀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문화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보통 그 차별, 가장 쉬운 방법. 그 다음에 관용. 요거는 개인적 윤리, 정치 윤리는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차이 인정이죠. 이 차이 인정은 사실은 이건 뭐냐면 오늘날 그 개인주의죠. 개인주의하고 가까워요. 철학적으로는 조금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쪽에 좀 가깝긴 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걸 무관심한 공존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보통 오늘날 개인주의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개인주의는 뭔가요? 야, 그래. 오늘날 차이 똘레랑스라고 그러잖아요. 차이? 그래, 인정할게. 그래, 인정해야 돼. 이러는 것을 우리는 전부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차이 인정해야지. 오늘 다양한 사회 속에서 뭐 차이 있는 거 다양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고, 불가공약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원화된 사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우리하고는 좀 안 맞더라도 좀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불가공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은 어때요? 이런 차이를 대하는 방식이 오늘날 사회는 그냥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관심하죠. 그죠? 나하고 관련 없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그냥 차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냥 태도는 무관심한 태도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차이와 다양성은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발전의 동력이 되거든요. 정반합. 그죠? 그래서 계속적인 상호작용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무관심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 뭐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위협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야, 나 차이 인정할게 이래 놓고 아무 신경 안 쓰죠. 보통. 그래, 너와 나는 달라 뭐 이런 거 그래 놓고는 신경 안 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래, 차이 인정해 놓고 뭐라 그래요? 무관심을 포장하는 수사죠. 그게 뭐야?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거. 그게 이제 개인주의. 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뭐 신경 쓰지 마. 이거. 그게 무관심한 공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감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차별을 하고, 그죠? 아까 공존, 무관심한 공존 얘기했죠? 무관심한 공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심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공감을 이게 대하는 방법. 저는 이제 공감을 얘기하는 거죠. 타자를 대하는 것에서
차별도 두지 말고, 차별 뭐 할 수 있죠. 그죠? 관심, 긍정. 그죠? 관심도 뭐 할 수 있고, 무관심한 공존도 뭐 할 수도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날 3번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공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이는 존중하지만, 상호 간에 서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협력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화죠. 근데 이 공감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감정 전염하고 감정 합이라고 틀립니다. 감정 전염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분위기 이렇게 딱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느 학생이 막 박수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저 친구만 오면 막 기분 좋아지게 막 분위기 잘하는 친구 있죠. 갑자기 그냥 감정이 전염되면서 이렇게 막 나도 기분 좋아지는 거, 막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감이 아니죠. 헷갈리기 쉽죠. 그다음 감정 합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목사님의 경우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절에 갔을 때 스님, 또 신부님,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진짜 감명을 받아서 그냥 막 그 목사님 아니면 내 죽겠어 막 이런 거 있죠. 이건 공감 아닙니다. 그건 감정 합의래요. 내가 그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하고 이게 감정 합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하고 공감하고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공감은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상력을 통해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를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는 보세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은 사실은 나름대로 보편적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와 타자 간의 공감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타자 간의 어떤 보편적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질성이 뭐냐? 공감하는 게 뭐냐? 역지사지의 정신이에요. 역지사지라는 거 알죠? 그래, 나도 언젠가 너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 그거예요. 나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인정할 때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봤다. 이분 예를 들면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러면 여러분 나이에 뭐 그 공감하기 쉽지는 않을 건 압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뭐 죽어? 이성적인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고로 인간은 죽는다. 고로 A도 죽는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근데 나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여러분 나이에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공감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지사지의 정신,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 불행이 갑자기 닥쳐온다는 것을 내가 불안 속에서 느낄 수 있을 때만이 공감이라는 감정, 하이데거 표현에 의하면 정상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저 깊이 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하는데도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갈등 사례죠. 다문화 지수가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갈등 사례죠.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갈등을 막 겪고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죠. 그 이주민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조사해서 학습 정보 질의응답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계속 기록해 주시는데 거기다가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다음 주부터는 문화와 종교를 강의할 예정이에요. 문화와 종교는 여기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제가 또 요것도 나름 또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일부분이 될 거고요. 책에는 거의 뭐 기독교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기독교 중심으로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면서 할 거예요. 자, 그거 하고 7주차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8주차에 우리가 저 중간 시험이 있잖아요. 8주차에 중간 시험이 있거든요. 중간고사. 요거는 제가 7주차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중간고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7주차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는. 그러면서 이제 8주차는 1시간은 시험이고 1시간은 제가 요거 문화와 종교 마지막 1시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을 문화와 종교 강의를 8주차에 1시간, 7주차 2시간 이렇게 해서 문화와 종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요 7주차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요약하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도 좀 빠르시고. 아픔 그리고 삶이라는 책에서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많지는 않죠. 요거를 읽고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해서 자기 생각, 결론은 자기 생각을 적어야 돼요. 거기 뭐 저자의 생각 이렇게 적지 마시고 요약만 하시고 자기 생각을 적어 오는데 분량은 2페이지 분량. 많지 않아요, 요거는. A4 용지 2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거기 우리 학습정보 밑에 보면 학습활동관리 있어요. 학습활동관리에 과제관리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요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요 과제관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페이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과제를 해오느냐? 과제는 이제 우리가 10월 12일부터 1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과제는 10월 12일까지 10월 12일까지 요약해서 2장으로 해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요 과제 날짜를 지켜주셔야 돼요. 13일로 할까요? 화요일날. 예. 13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제가 14일날 수요일날 제가 읽고 이렇게 평가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요일까지 10월 14일까지 요걸 요약해서 여기다 올려주시고, 혹시 이제 이게 잘 안 되시면 제가 여기 여러분 이제 뭐 반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장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D반의 A팀 반장은 이화진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D반의 B팀은 윤준성 학생. 그래서 이제 D반의 A팀, B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2반이 되겠네요. 2반의 A팀은 박지혜 학생이고, 그 다음에 B팀은 정의선 학생이에요. 그래서 혹시 학습 활동 관리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이렇게 팀장, 그죠? 박지혜나 정의선 또는 이화진이나 윤준성 학생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고, 혹시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뭐 시간을 꽉 채워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